모두의 조직 행태론의 의의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자, 현대 사회는 조직 사회다. 그래서 조직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직과 인간 간의 관계를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정이론 세미나일 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조직이라는 것은 원래 수단으로 만들어지는데 실상은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인간들이 오히려 조직에 의해서 소외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해석 비판 이론에서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적도 있습니다. 자, 어느 경우에건 우리가 조직이 건전하게 생존을 해야 바로 인간이 잘 살 수 있다 하는 이런적인 등식을 우리가 거론하면서 이른바 그럼 어떻게 하면 조직이 건전하게 생존할 것이냐, 이런 근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간들이 노력을 경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직의 규모를 줄이기도 한다든가, 또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문가를 우대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직 내부에서 팀제 같은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요점은 조직의 성과라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양한 변수들, 다시 말하면 조직 내의 내적인 변수와 외적인 변수, 이런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조직의 성과라는 것은 어느 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요소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조직의 성과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직의 이제 변수들을 들여다보면 성과와 관련된 변수죠. 내적인 변수 하게 되면 구성원들,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이라든가 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을 얘기할 때 거론하는 구조라든가 절차,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우리가 내적인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둘러싼 환경적인 변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적 변수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시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문제를 흔히들 사람의 문제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축약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조직 행태론이라는 학문이 실천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 행태론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사람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여기에 관심을 연구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그런 걸 잘 통제해서 조직의 성과를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학문적 노력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직 행태론이라는 것은 영어로 Organization Behavior라고 얘기를 하고요. 줄여서 OB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이 OB라는 것은 조직 내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급변하는 환경 또는 격동적인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조직의 성과를 올리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는 학문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조직사회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고 보고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라 봤을 때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우리가 이 조직 행태론 OB라는 학문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잠깐 들여다보면서 학문적인 성격을 한번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적 기원을 보게 되면 이른바 여러분들의 조직과 인간의 관계라고 했듯이 글자 그대로 조직 내에서 인간 행태에 대한 관심, 특히 이론적인 관심과 실천적인 관심이 있겠는데, 이런 관심이 나타남으로 인해 갖고 학문적인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행정이론 세미나 시간에 인간관계로 인한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간관계로 나타난 여러 가지 배경을 말씀드렸고, 그때 관심을 갖는 게 이른바 비공식 집단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조직 행태론은 사실상 인간관계론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그 전에 한 10년대, 1910년대에 조직 심리학이라든가 또는 산업 심리학 분야에서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20, 30년대에 인간관계를 오면서 관심의 범위를 집단으로 넓혔고, 그 다음에 50년대 이후에 이른바 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대개 60, 70년대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학문적으로 일천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OB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연 정체성이
정체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름대로의 정체성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플린이라고 해서 통상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내용과 체제가 정립이 돼서 하나의 오랜 예를 들면 경제학이라든가 정책처럼 어느 정도 어떤 학문적 기반이 구축된 그런 통상과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분야, 필드라고 보는 경우가 강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행토론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척 광범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인 요소를 다루는가 하면 아주 거시적인 차원에서 환경 분야를 다루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제도 광범위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요소들도 학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즉 다른 학문 분야의 이론을 많이 들여다가 우리가 응용해 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확고한 어떤 정체성을 갖춘 통상과학보다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질 그런 요소들을 들어보면 대개 한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앞에 있는 부분이죠.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들여다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태도와 행동 양식이 조직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에 반대 형향으로 그럼 조직의 행동과 태도로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는 또 다른 환경적 요소에 결정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집단, 조직, 더 나아가서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상호적인 관계,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 태도와 그 다음에 이것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조직 행토론의 관심 영역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학문 주제별로 다루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런 학문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몇 가지 나름대로의 학문적인 성격 또는 특징을 규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5가지 정도로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독특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걸 갖다 요약을 해본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성과 지향적이고 실천적이다. 모두에 몇 번 강조를 했죠. 조직의 성과가 낮을 경우 왜 이렇게 성과가 낮은지 이런 것들을 규명해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리 기술 같은 걸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일컬어서 성과 지향적이라고 문제점 을 잡고 해결해 나가는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분히 실천적인 성향을 띈다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3가지 수준의 분석 수준에서 나타나는 인간 행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3가지 수준은 개인, 집단,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집단이 모이면 조직이 됩니다.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조직 전체로서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그걸 구성하고 있는 집단과 또는 더 하위 단위인 개인까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법론에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조직의 행태를 이해할 때 조직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들, 집단, 더 나아가서는 개인 단위까지 내려가면서 보아야 되는지 어쨌든 이 3가지 수준에서 나타난 인간 행태를 균형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조직 행태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학자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려면 역시 심리학 분야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조직착오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관련된 연구 주제가 달라질 것이고 그 주제별로 또 기여하는 학문 분야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학자적 성격이 강하다. 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요소들 하나가 우리가 학자적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과학적인 방법을 중시한다는 거죠. 즉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따진다는 겁니다. 즉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가 나타나는데 그 어떤 것이든 건 좌절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양식의 행태가 나타난다. 이런 차원에서 인과관계를 들여다보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경험적 또는 실천적으로 검증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론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중시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황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전적 이론에서 과학적 관련을 갖다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과학적 관련의 접근 방식은 A면 B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무척 단순하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 그처럼 인과관계를 단순하게 보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회적 현상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조직을 운영할 때 우리가 관리 방법을 찾을 때도 어느 한 최선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지. 그 이유는 그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다양한 요소들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조직 행태론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도 조직 행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변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실상 다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다양한 변수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한 방법론이라든가 처방을 제시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중요한 핵심 변수들을 찾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일컬어서 상황 변수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 변수를 잘 체계적으로 정립한 다음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인 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우리가 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조직 행태론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5가지 요소들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직 행태론의 학문적인 성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요약을 한번 좀 해보면요. 조직 행태론이라는 것은 조직 내의 인간 행태를 이해하고 예견하는 데 관심을 둔다. 그래놓고 관리자로 하여금 좀 더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 다시 말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든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크게 3가지 수준에서 나타나는 인간 행태를 분석한다. 즉 개인, 집단, 조직 3 수준에 나타나는 인간 행태를 분석하고 이 모든 수준을 교차하는 인간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식, 다시 말하면 3가지 수준에서 나타나는 지식을 이해하려면 심리학을 비롯한 행태과학, 그리고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같은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 행태론은 전형적으로 학제적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차시에 가서 우리는 이러한 조직 행태론의 학문적 속성을 우리가 조직의 성과 분석 수준, 그리고 이론적인 유형이나 차원에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번 차시를 마감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조직 행태론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몇 가지 핵심 주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조직 행태론의 새로운 이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3가지 요소를 갖다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적,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하나고요. 2번째가 긍정적 조직 행태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전자정보, 다시 말하면 ICT의 발전에 따라서 조직의 행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그 3가지 요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차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적, 사회적 자본을 중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 모두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적 자원을 거론할 때는 개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사회적 자본을 얘기할 때는 인간 간의 관계를 놓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글자가 시사하듯이 개인의 지식과 행동이 가지고 있는 생산 잠재력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죠. 왜 돈이 유용할까요? 바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에 돈이 유용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이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럴 때 조직 구성원들이 이러한 자원을 잘 가지고 있다면 바로 조직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적 자원을 갖다 잘 개발하고 이런 개발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적 자원이 잘 개발이 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산출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먼저 들여다보면 우선 리더십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리더십 또는 관리적 차원에서 효과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관리자나 리더가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조직의 핵심 가치를 표방해서 조직의 인적 관리를 잘 극대화하게 되면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노동력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재능이라는 것,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능력 등을 잘 개발시키고 이러한 기술들을 업무에 잘 활용하도록 유도하게 되면 이른바 노동력의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겁니다. 3번째는 학습 역량입니다. 즉
구성원들이 학습을 하고 변화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조직의 총체적인 능력을 갖다가 고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지식의 접근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역량의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잘 개발하게 되면 지식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하게 재능의 활용이죠.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역량이 강화가 될 겁니다. 자, 어느 경우에건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생산 잠재력을 우리가 잘 개발함으로써 이런 좋은 차원에서 조직 생산성이라든가 조직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사회적 관계를 갖게 됩니다. 서로가 강한 유대감을 갖고 친선관계, 신뢰를 하고 협력적 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생산 잠재력을 사회적 자본이나 다른 말로 표현하죠. 쉽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인적 자원과 개인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적인 행위를 할 때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갖다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히 상관과의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간의 연구 결과에서 많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직 행태로는 새롭게 관심을 가는 요소가 바로 어떻게 하면 그런 이처럼 인적 사회적 자본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른바 긍정적인 조직 행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말이 있는 거냐?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상대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개념보다는. 자, 우리가 20세기 후반에 주로 이제 조직 행태에 영향을 많이 영향을 미친 심리학을 들여다보면 다분히 부정적인 성향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심리학적 이론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또는 행태적인 병리 현상에 초점을 두고 왜 인간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진단한 후에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갈 건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현상을 들여다봤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찾아서 개선하는 것,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초점을 뒀다면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이른바 긍정적인 심리학이라고 해서 매슬로우라든가 칼 로저스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이제 이른바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딱지라고 하죠. 그래서 긍정적 심리학이라는 그런 딱지를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어떤 문제점을 예방한다는 것, 문제를 예방을 하고 일반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런 관심에서 이제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긍정적인 심리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쭉 들여다보면서 좀 더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활동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서는 만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현재에서는 서로 얼마나 행복한지 또는 풍요로운지, 그리고 미래에서는 얼마나 희망과 낙관주의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루턴이라는 학자가 소위 이제 피업의 긍정적인 조직 행태를 갖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성과 향상을 위해서 조직의 성과를 위한다는 거 하나 들어야겠죠. 우리가 측정하고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다. 근데 인적 자원 중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관점을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가진 강점과 심리적 역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강점이라든가 심리적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이런 학문적 연구를 이른바 긍정적 조직 행태라 그랬고, 루서는 그 자체로가 이 긍정적 조직 행태의 5가지 핵심 차원을 갖다 이제 거론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앞에 약자를 따다 보니까 초울서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됐는데요. confidence 또는 self-efficacy라는 것, 그다음에 hope, 그다음에 optimism, subjective well-being, 그리고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그러한 5가지 차원의 핵심 차원을 얘기했는데, 이 5가지 요소는 간략하게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confidence, 글자 그대로
어떤 주어진 과제에서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죠. 내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호흡은 어떤 미래 상태의 목표죠.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하죠. 이른바 의지가 생기고 웨이파워라고 해서 어떤 그런 상당한 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생기 동기가 부여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 앞팀에서 객관적, 낙관주입니다. 자, 긍정적으로 산출을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원인을 따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무적적인 낙관은 아닙니다. 여전히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 생활에서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지속하고 성공을 하는가 이런 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건 어쨌든 우리가 산출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ubjective well-being은 웰빙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주관적인 겁니다. 즉 웰빙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똑같은 웰빙 상태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단순한 행복감을 넘어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해 나가느냐 이런 걸 갖다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긍정적 조직 행태 요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적 지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성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한 차시야 한 주에 거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최초로 시도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조직 행태론에서는 독립된 주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강좌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나중에 박통희 교수에게 이걸 배우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를 갖다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주제가 현대 사회인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더 앞선 차원에서 그 강좌를 마련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성지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과 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인정하고 통제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봄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 행동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전적인 차원에서 지혜로운 대안을 많이 제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경우건 이 루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5가지 요소를 거론하면서 이런 5가지 요소를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가 조직 행태를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합니다. 자, 그리고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조직 행태가 구성원들의 참여나 조직 몰입도, 직무 만족, 성과, 고객 만족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연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연구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 현대인들의 필요한 어떤 연구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터넷 문제입니다. 인터넷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조직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미 기업에서는 이커머스, 이비즈니스라는 말이 있었다면 정부에서는 이가버먼트라는 말이 있었죠. 자, 이 비즈니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면 우리가 이커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기업의 운영을 모든 국면에서 인터넷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그럼 이 가버먼트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부 운영을 갖다가 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 가버먼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이 가버먼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걸 잠깐 들여다보면요. 홈스라는 사람이 내린 정의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훨씬 더 편리하고 고객 지향적이고 비용 효과적이고 완전히 다르고 보다 나은 방법으로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을 이가버먼트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전자정보법 제2조에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란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상호 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들여다보면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정보 운영이라든가 서비스 제공을 갖다 효율화하자는 것이 바로 전자정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2000년도에 한 15년 전에 이미 이카노미스트라는 저널에서는 그 당시에 앞으로 5년 내에 전자정보가
대부분의 공공성부에서 주된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를, 근본적인 관계를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 가버먼트라는 것이 정부 운영의 모습이라든가 국민 간의 관계, 그리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지를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죠. 거의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는 국민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고,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거니까 잠깐 들여다보면요, 인터넷과 작은 휴대용 장치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이라든가 PDA 같은, 그다음 랩탑 컴퓨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휴대용 장치들을 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업무 장소에 어떤 오피스라든가 집무실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이 아무 곳에서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생생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신속하고 보다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이메일, 이러닝, 이거버먼트, 이리더십, 그 다음에 버추얼 팀 또는 버추얼 오거나이제이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직 운영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조직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직 행태를 이해할 때도 이런 인터넷이 나타남으로 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이라든가 조직의 구성, 운영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들여다보고, 특히 앞으로 우리가 조직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이런 인터넷이 정부 조직의 운영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를 한번 들여다볼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